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계 전반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 지역교육청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광주교육의 현 주소와 미래 전략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육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 교육을 이끈 지 어느덧 4년 차가 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 격차 해소, 미래 교육 전환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많았는데요. 지난 3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3년이 꼭 하루같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의 세계로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로라고 하는 정책을 내걸고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실제로 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1년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 최고 가는 교육청을 만들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력을 넘어 끼와 재능 등 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를 키우는데 중점을 둬왔습니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다양한 실력과 관련해서 여기서 다양한 실력이라 하면 학력을 물론 포함합니다. 뭐 의사소통 능력을 비롯해서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제 예체능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역량들을 총괄하는 그러한 용어가 바로 이제 다양한 실력이 되겠는데요. 먼저 학력 부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력과 관련해서 지표를 크게 이야기하면 3가지 정도 지표를 쓰고 있는데요. 대학 입학 수능 시험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상급학교 진학률, 세 번째가 그리고 이제 기초학력 미달률 이와 같은 것들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학 입학 수능 시험도 반등이 일어났고 또 상급학교 진학률 관련해서는 이게 뭐 바람직한지 어쩐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검토를 해보긴 해야겠지만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의치 약 1계열 이게 한 2배 정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는 괄목할 만한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특별히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취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그전에는 전국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괄목하려는 변화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를 떨어진 사람이 특성화고를 가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고를 떨어진 사람이 일반계로 가는 이런 역전 현상이 질적으로도 우수한 특성화고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변화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초 수학, 과학 등 기초학문 교육을 강화해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고 했습니다. 1학기가 마무리된 지금 교실 풍경에 실질적인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과학, 수학은 위계가 있는 교과목이라 한 번 어렸을 때 낮은 저학년에서 잘 못하게 되면 그게 학습 결손이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러한 학습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학과 선택이나 학교 선택이나 직업 선택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과 수학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저희가 이제 역점을 두고 올해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직 뭐 괄목할 만큼 몇 명이 잠자던 교실이 몇 명이 깨게 됐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관적인 경험이나 선생님들의 반응을 보면은 학생들이 벌써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광주 학생들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우기 위해 이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대식을 가졌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예,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이것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45개 프로그램에 걸쳐서 35개 국가에 1,312명의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내보냈는데요. 올해는 똑같이 2년차, 3년차, 그러니까 1년차, 2년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16개의 분야에 걸쳐서 450명 정도의 학생들을 세계 각국에 내보낼 생각인데요. 특이할 것은 올해 이 16개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경총 있지 않습니까? 경총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다른 데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광주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 꿈드림이 어떤 사업일까요? 꿈드림이 사업은 최소한 가난해서 못 배우는 일은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교육 비용, 교육 활동 비용을 국가나 사회가 지급하자, 책임을 지자라고 하는 취지로 1인당 학생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책도 사고 교복도 맞춰 입고 그리고 체험 학습도 가고 수학 여행도 가고 심지어는 이제 눈이 나쁜 아이들에게는 안경도 좀 맞추기도 하고 또 대학 입시일 때 필요로 하는 입시 비용 이런 것도 좀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 바우처 제도가 교육복지제도가 바로 꿈드림이 사업입니다. 네,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요. 이 꿈드림이 사업 초기에 다자녀 우선 지원 방침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가정의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준비 잘 되고 있을까요? 예, 이거는 저희 교육청에서 처음에 설계했던 것은 보편적 복지 이 패턴으로 설계를 했고 1인당 학생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 정부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다자녀 위주로 이 선별적으로 그리고 다문화 위주의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조금 형평성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새롭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마 복지 정책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중고등학생 모든 학생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보편적 복지비로 지급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네, 지난 1일 광산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교육계의 오랜 수건이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광산교육지원청은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큰 광산구에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지원 시스템이 그동안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광산교육지원청을 만들려고 했는데 법률적인 제재가 조금 있어서 거기에 지나가는 전 단계로 광산지원센터,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두 번째는 국제교육, 특히 이제 거기가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까 국제교육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보육, 유보 통합에 대한 지원, 이 세 가지를 크게 하게 될 거고요. 또 앞으로 이제 광산교육지원청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면 일반 교육지원청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네, 최근 학교 현장은 학생과 교사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정서 문제로, 교사들은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교육 당국의 고민도 큽니다. 학생과 교사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는 7월 1일자로 인성생활교육과라고 하는 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에게는 학교 폭력 그리고 이 소위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이것에 대한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그런 부서이고요. 선생님들에게는 교권 강화 그러니까 이 민원이나 아니면은 부당한 그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교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지원해주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인성생활교육과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는 따뜻한 인성을 그리고 선생님에게는 정말로 신바람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풍토, 교직 풍토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주 시내에는 병원형 위센터 두 곳이 현재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위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정신 건강까지 다 책임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방 그리고 이 학폭과 같은 이런 정신 건강이나 마음 건강과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책 그리고 후에 회복과 이
또 아이들에게 대한 치유 이런 것까지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치유와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신경정신과 특히 마음 건강보다는 정신 건강 관련해서 신경정신과와 연계를 해서 모든 학생들이 치료를 받으면 그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곳 나주병원과 조선대 병원에 이 병원형 위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기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교육도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이러한 병행 시스템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위센터가 그 교내에 설치됐던 걸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심리 치료나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좀 심적인 부담감 그리고 거부감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치료 제도를 접근성 있게 느끼기 위해서 좀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상담하는 것부터 상담센터가 학교 안에는 위센터가 있고 위스쿨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더 나아가서 이 단순 상담이나 생활지도보다 조금 벗어나는 심리 정서적인 이 카운셀링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 네. 아까 정신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 이제 정신과 치료의 문제인데요. 이게 드러나거나 노출되어지면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개인이 병원에 갔다 오면 개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같이 갔다 오면은 그거를 지원해주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어느 병원에서 어느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시작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광주 교육정책 중에서 365 스터디룸 그리고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 등은 전국적으로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365 스터디 카페는 카페형 스터디룸입니다. 네. 주로 일반계 고등학교 50개에 거의 다 저희가 완성을 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1인실, 2인실, 다인실, 인강실, 또 휴게실 이러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스터디 카페를 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시설을 더 확충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365 스터디 카페가 그만큼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만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 비슷한, 중학교와 초등학교도 그 비슷한 시설을 더 확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 특히 학령 인구 급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로 인해 대도시인 광주도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학교 통폐합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는 어떤 미래 전략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중앙초등학교의 경우에 유서 깊고 역사가 굉장히 깊은 학교 아닙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전남이나 다른 시도에 비하면 아직도 괜찮은 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기 위해서 학급 재구조화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 수를 좀 조정을 해서 더 올바른 교육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유시설이나 남아있는 학교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중앙초등학교만 하더라도 문화예술 놀이터 1관을 개관을 해가지고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많은 학생들이 와서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차츰 문화예술 그 체험 시설을 갖다가 2관, 3관 이와 같이 더 지어서 남아있는 시설들을 좀 더 활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특별실로 이 활용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컨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365 플레이룸, 초등학교 때는 많이 놀아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365 커리어룸, 그래서 이제 진로나 진학 탐색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실을 마치 지금 우리 고등학교에 365 스터디룸을 만든 것처럼 그러한 시설로 이렇게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새 정부의 출범으로 교육 현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광주시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AI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 뜨거운 이슈이고요. 이것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교육청은 다양한 가능한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되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일몰로 끝날지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놓고 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 지원해서 계속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 같고요. 일몰로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AI 디지털 교과서 말고 소위 AI와 관련된 콘텐츠를 더 많이 제작해서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더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 정부에서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로 교육 교부금도 크게 줄었는데요. 새 정부 들어 통과한 이번 추경에서도 2조 원 가량이 삭감됐습니다. 현재 광주시 교육청의 재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다 모든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산하의 기관들이 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2조가 이번에 당장에 삭감되어진 바람에 저희 교육청은 한 577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양한 사업을 외부에서 그 수주를 해오거나 아니면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가능한 한 더 많은 외부에서 이 사업들을 좀 따와서 이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대략 813억 원 정도의 외부 이 사업을 저희가 따왔고요. 이 광산고등학교 213억까지 하면 한 1,044억 정도를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수주를 해왔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업을 신청해서 부족한 세수를 조금이라나마 메꿔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4대 교육과제를 제안했는데요. 이 중 교육감님이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가 이런 겁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의 협력의 거버넌스를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지방교육 재정 안정적인 확보를 해달라. 고등교육으로 가버렸던 것을 다시 리턴 해달라라고 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가 이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 교육 환경을 조성해달라. 그리고 네 번째가 고교 대학 연계 대입 제도를 이번 기회에 개편하자. 그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니 해도 뭐 네 가지가 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모든 교육감님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원들이 정말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마음 편하게 전념할 수 있는 이 교육 활동, 교육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게 우리 광주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극우 성향의 민간 교육기관 리박스쿨이 우리 돌봄 교육인 늘봄학교 사업에 침투된 사실이 드러나 우려가 큽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전수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저희 교육청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제 늘봄학교에 그 강사를 채용하는 방식이 다른 시도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시도는 기관이나 단체를 위탁을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개별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특정 단체가 단체 이름을 걸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 한 명 한 명의 강사를 채용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공정하고 더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그러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늘봄학교의 운영 실태와 관리 시스템을 보다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늘봄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투명하고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 특정 단체나 기관에 이 프로그램을 위탁을 하거나 위임을 하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번거롭고 수고롭습니다마는 단위 학교가 강사를 직접 채용해서 학교에 맞는 맞춤형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투명성,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특정 단체의 이념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곧 교육청에서 진로 진학 박람회를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어떤 거를 좀 쉽게 얻어갈 수 있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전국 최대, 최고, 그러니까 최다, 최고의 가장 많은 대학에서 참여를 해서 가장 많은 부스를 운영하는 이
대학 입시 박람회를 열게 될 텐데요. 여기 오게 되면 대학마다 입시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수시 입시나 정시 입시나 입시 상담을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고 그만큼 많은 대학들이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다양한 이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진로뿐만 아니라 진학뿐만 아니라 진로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또 특강을 통해서 더 다양한 어떻게 보면 대학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지 않는가. 최신 최고의 입시 정보 이거를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광주 교육 전반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백년대계인 교육은 늘 어렵습니다. 남은 임기 광주 교육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민의 생각이 광주 교육을 바꿉니다. 저희 교육청은 늘 그러한 생각으로 정책을 펴왔고요. 따라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조언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정책으로 전환해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도 많은 교육 정책들을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정부와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따뜻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일,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일, 이러한 일들에 더 노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탐험가 하면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과학적 탐험과 현장 연구 장려를 위해 1904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돼 지금은 전 세계 탐험가와 과학자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 탐험가 클럽의 한국인으로는 유일한 정회원인 김현국 세계탐험문화연구소 이사장과 탐험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탐험가라고 해서 뭐랄까 약간 거칠고 뭐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지금 보니까는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용모도 그렇고 약간 연예인 배우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 탐험가 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직업으로서 탐험가 뭐 어떤 건가요? 일단 탐험가라는 게 사전적인 정의로는 네. 어떤 곳을 찾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살펴보거나 조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탐험가로서 하는 행위는요.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쉽게 표현해보면 부산이나 서울, 광주 네. 어디에서든지 출발을 해서 시베리아를 거쳐 암스테르담에 이르는 유라시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요? 시베리아를 그렇습니다. 거쳐서? 그렇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좀 실례되는 질문인데 근데 탐험이라는 게 돈을 쓰는 일이지 버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어떻게 직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탐험가라는 직업은 정식 직업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업으로서 정식 직업군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에 따른 경제적인 이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뭐 현재 우리나라에는 뭐 탐험가라는 직업이 정식 직업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어떤 가치 때문이죠. 이제 저는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가는 길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일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소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또 제 행위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공감한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해줘 왔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에 대한 확신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횡단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뭐 시베리아 이런 데 거쳐서 유럽까지 끝까지 간다는 건데 이게 기존에 있는 길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건가요? 개척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자료화하고 있는 시베리아를 지나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는 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네. 주관하고 있는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과 네. 또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유럽 30번 도로 그리고 러시아 연방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시베리아를 지나는 러시아 횡단 도로에 대해서 집중해 왔는데요. 그 도로가 지금도 차들이 막 다니는 도로인가요? 우리 뭐 서울시내 도로, 고속도로 이런 것처럼 아니면은 도로라고는 돼 있는데 사실은 뭐 버려진 뭐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 시베리아를 지나는 러시아 연방 도로 같은 경우는 아까 냉전에 의해서 미기척지 땅과 같았고요. 또 러시아 현장에서는 네. 그 냉전에 의해서 사회주의 특징이라고도 합니다. 대중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이로 인해서 소비에트는 대중들의 이동을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다가 특성화시켜 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네. 유엔에서 이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도로를 정식 고속도로로 명칭을 부여를 했지만 네. 현장에서는 거의 이 도로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유엔에서 왜 도로 네트워크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 건가요? 이제 유엔의 산하 기구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라는 거를 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아시아 각국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모든 나라는 국경과 도로를 가지고 있죠. 각자의 국경을 열게 되면 나라와 나라가 길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교류가 저절로 되는 거겠죠. 일단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길부터 만들고 닦아야 된다 그런 짓인가 보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대륙 횡단 이건 뭘 타고 뭐 가시는 건가요? 뭐 직접 운전을 하시는 건가요? 주로 모토바이크와 자동차라는 이동 수단을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유라시아 대륙 횡단 맨 처음 한 게 그럼 몇 년도인가요? 저는 1996년입니다. 96년이요? 그렇습니다. 30년 전이네요, 벌써 대략. 그때 뭐 타고 가셨어요? 30년 전에? 그때 모토바이크를 탔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 그 당시 때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였고요. 대략 10,000km죠. 그걸 오토바이 하나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 몇 번이나 대륙 횡단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1996년에 모토바이크라는 이동 수단으로 시베리아를 횡단한 첫 행위 이후에 네. 모두 6차례 했는데 그 중에 5번이 네. 육로 왕복입니다. 그래서 왕복이요? 그렇습니다. 갔다가 다시 예, 암스테르담까지 갔다 다시 찍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1번 정도 대륙 횡단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 한 번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요즘에는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게 네. 일반인들도 꽤 있습니다. 아직은 버킷리스트지만요. 네. 저는 이제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보통 저는 한 최소 6개월 정도를 잡고 왕복하는데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비용은 비용이라고 치고 숙식 뭐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 이거 가다 보면 주유소는 제때제때 있나요?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30년 전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저는 96년에 갔으니까. 네. 그때는 아까 소비에트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소비에트의 특징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서 대중들의 이동을 통제를 해와서 네. 도로는 그만큼 열악하다겠죠. 공식적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전 구간에 이르는 러시아 횡단 도로는 2010년에 완공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주유소도 별로 없었고 뭐 우리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휴게소가 있죠. 네. 휴게소란 개념도 없었고 그냥 민가가 가지고 있는 기름 넣어서 달리고 그랬었던 이 길이 근데 민가 가서 기름 좀 주세요. 그러면 기름 주나요,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시베리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하 40도는 추위도 아니다. 400km는 거리도 아니다라는 말 속에는 아주 혹독한 자연 환경을 의미하고요. 네. 이 속에는 여행자를 반드시 도와야 된다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여행자가 그 거친 환경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징기스칸이라는 인물도 네. 여행자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란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그런 환경이죠. 근데 뭐 이게 좀 너무 세속적인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뭐 생기는 거 없이 고달프고 고생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예. 그 하는 이유가 근데 뭔가요, 그거를? 이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이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이고 네. 유라시아 대륙의 중요성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 유라시아 대륙의 끝없는 길을 감당한다는 것은 한계와의 만남이거든요. 그리고 쭉 가는 게 그렇습니다. 왕복하는 게.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네. 횡단뿐만 아니라 저는 이걸 자료화를 해요. 자료화라는 거는 뭐를 어떻게 한다는 이게 거예요? 결국은 이제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지 우리가 출퇴근하는 차를 타고 누구든지 암스테르담까지 갔다 올 수 있다라는 제가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먹고 잘 거리 이외에도 볼 거리도 있고 그 안에 스토리도 있고 그러겠죠.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기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배낭여행 한참 처음으로 인기 있을 때 그 세계를 가다 일본 책 베껴서 낸 그런 거 같은 그 뭐랄까 여행 안내서 지침서 뭐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건가요? 저는 이제 총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남과 북이 분단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한계에 대해서 저는 유라시아 대륙을 일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한계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 시선이 유라시아 대륙 1만 4천 킬로미터로 확장된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남과 북의 분단에서 겪고 있는 한계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고요. 좀 더 대중화시켜서 강론으로 네. 표현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그냥 출퇴근하는 차를 가지고 보통 1년에 14일 정도 연차 휴가가 지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출퇴근하는 차 가지고 나 바이카로스 가서 낚시하고 올 거야. 나 저기 시베리아 횡단에서 발트해서 윈드서핑 할 거야. 나 유라시아 내 차 타고 가서 북극권 오로라 보고 올 거야. 이게 지금 당장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제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죠.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우리가 뭐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점이라는 건 알겠는데 가령 서울에서 출발하면은 당장 휴전선 가면 DMZ 막혀서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횡단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네. 제가 자료화하는 과정에서 부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저는 물론 광주 사람이지만 부산에서 동해시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아시아나이 6호선으로 가려면 동해시에서 북한 구간으로 들어가서 원산과 낮은 선봉을 거쳐서 러시아로 연결이 되는데 이 구간이 현재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해시나 속초에서 네.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한 600km 되거든요. 네. 이 구간만 차와 함께 배에 실습니다. 아,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배가 있나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음 날 되면 블라디보스토크에 내리게 되고 이후로부터 우리는 시베리아와 바이카로스, 네. 우랄 알타이라고 하죠. 알타이와 우랄 산맥을 넘어서서 유럽까지 아무런 장애물 없이 갔다 올 수 있는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한번 가보고는 싶네요. 고생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라는 책을 쓰셨다고 들었는데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게 유럽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유럽으로 연결되죠. 구체적으로 유럽 30번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아시안 하이웨이 발음도 잘 안 나오는데 생소하죠. 아시안 하이웨이 이거를 이용을 하려면 어쨌든 남과 북이 지금 있는 장벽이 뚫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 뚫리면 좋지만 제가 뭐 남과 북의 통일을 뭐 제가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두건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라시아 대륙은 한반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네. 인구 55억 이상의 거대 시장이자 자원의 보고이고 강대국들한테는 지금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미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라는 네. 제한된 공간에서 한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통일이 되기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 이건 정말 너무 소극적인
자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라도 그럼 북한을 제가 뚫을 수 없으니까 컴플렉서빌리티라고 합니다. 유연성, 물의 흐름처럼. 그러면 돌아서 가지. 통일시에서 그게 속초시에서 그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뭐 600km만 돌아가면 그 이후로 유럽까지 누구든지 그냥 내 일상에 있는. 근데 뭐 그렇게 어디 가려면 비행기나 배 타고 가도 되는 거잖아요. 꼭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길로 가야. 선생님도 이제 당연합니다. 이미 한국은 3,200만이라는 해외 여행자가 있고요. 뭐 이미 다니고 있죠. 네. 그야말로 해외여행은 여행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여행이 아닙니다. 그냥 내 차 타고 바이카로스 갔다 올까? 일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일상이 현재 남과 북의 분단으로 400km라는 공간에서 주어지는 한계들에 대해서 이 일상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통일이 안 되었어도 암스테르담까지 지금 당장 우리 일상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표현하죠. 무슨 행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뭐 어디 동네 가는 것처럼 그 영역이 심리적으로 거리적으로 확장이 된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차 몰고 바이카로스 갔다 올까? 이게 여행이 아니라 내 차 몰고 알타이 우랄 산맥을 넘어서 유럽을 갔다 올까? 이게 일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의 확장 뭐 그런 것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더 세련된 언어로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 보니까는 경이로운 경험이 가져다준 새로운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싶었다. 대륙 횡단을 이렇게 묘사를 하셨던데 경이로운 경험 뭐 어떤 게 제일 경이로우셨나요?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남과 북의 분단으로 400km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유라시아 대륙 14,000km로의 일상의 확장을 저는 탐험가로서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 그냥 내 차 가지고 바이카를 갔다 올까? 내 차를 가지고 뭐 알타이 산을 넘어서 우랄 산맥을 넘어서 유럽을 갔다 올까? 일상의 확장 그 자체가 경이로움을 저는 말을 한 겁니다. 일상의 확장. 유라시아 대륙 14,000km로의 일상의 확장이 저는 경이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뭔가 알 듯 모를 듯한데 그렇습니다. 좀 생소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말로는 잘 모르겠다 그런 느낌도 드네요. 이제 저는 제가 해왔던 이 행위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낯설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뭐 그런 말씀은 혹시 그러니까 이제 아까 탐험가라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고 또 제가 자료화했던 시베리아를 지나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것은 사람들한테 시선으로부터 소외되어 왔죠. 그래서 어떤 이는 저를 무모한 탐험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요즘에는 이제 1년에 한 100명 정도씩 자기 차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뭐 그들에게는 뭐 제가 하는 말들이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겠죠. 처음 그 퍼스트 펭귄이 나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한번 뛰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뒤따라서 오는 사람들은 계속 생기기 마련인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는. 그러니까요. 그게 흐름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그래서 가실 건가요? 대륙횡단?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요. 저는 이제 현재는 2026년을 목표로 길은 평화다라는 슬로건과 그다음에 뉴욕에서 파리 그리고 한반도 DMZ 북동 항로라는 깁니다. 제목이. 이런 제목을 가진 제7차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뉴욕에서 파리를 어떻게 가요? 차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남과 북의 길을 연결하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 도시들의 수도죠, 뉴욕은. 그리고 UN 본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이러한 제 메시지들을 이슈화하고 또 미국 대륙을 횡단해서 태평양을 건너고 도쿄에서 또 서울에서 그리고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모스크바에서 또 바르샤바에서 베를린에서 노테르담과 파리에서 길이 연결되는 것으로부터
유라시아 시대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슈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파리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시베리아 북쪽 바다를 타고 북동 항로를 따라서 베링 해협을 따라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한반도 DMZ를 넘어서 서울에 이르고자 하는 여정입니다. 뭔가 엄청 장대하게 보이기는 하네요. 예, 핵심의 메시지는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의 길을 연결하자. 이 메시지를 위해서 거기 세계 한 바퀴를 돌면서 이슈하겠다는 것입니다. DMZ 4km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거를 못 건너가서 뉴욕, 파리 뭐 이렇게 빙빙빙 돌아서 와야 되는 거네요.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길은 평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문인데 길이 어떻게 평화인 건가요? 저도 우문처럼 하나 하면 길을 개척하는 자는 흥하고 성을 쌓는 자는 쇠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문처럼 보이는데요. 이 길이라는 자체가 연결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남과 북이 분단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저한테 길이라는 거, 남과 북이 분단돼 있는데 길이라는 거, 연결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길이라는 거, 길이 연결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평화를 의미하겠죠. 그런 점에서 저에게 길은 평화다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좋은 말씀, 재밌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현국 세계탐험문화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